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42회 시험 대비를 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진도별 모의고사죠. 그래서 우리가 1회부터 8회까지인데 6회까지는 진도별 모의고사고 7, 8회는 전범이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때는 30문제 다 강의 계획서에 다 써있죠. 그 다음에 전범위는 40문제인데 시간 한번 여유 있게 이 정도 드렸는데요. 그 정도가 실제 시험장 가서도 필요하겠죠. 적어도. 예, 그래서 1회차가 점수가 가장 낮아요.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이 41점이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진도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응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진도가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잘 안 본 거죠. 그 진도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다 강의 계획서 있습니다. 1회차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 2회차는 누적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 해서 다 있으니까 당연히 그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반 그때 10명 정도 있었을 때 41점 나왔고, 그 10명 중에 한 명 1등이 76.6점 나왔으니까 좀 허접했죠. 1회차만 그래요. 그 다음부터 쭉쭉쭉 점수 올라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아무튼 첫 번째 모의고사였다.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 예, 보시죠. 일단 풀었으니까 강평을 하는데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죠. 틀린 거 골라봐라. 정답을 체크하고. 5번이 뭐가 틀렸냐.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 일단 목표. 이것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 얘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성은 비검적이죠. 비검적이. 지읒이 비슷한데 적시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적 특성들은 다 앞글자 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표, 비검적이. 어쨌든 틀렸다. 이게 이렇게 높게 느껴지지.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제표,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하여튼 중요성은 성격이랑 규모 모두의 근거에서 기업 특이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이다. 그래서 중요성은 성격적 측면도 있고 규모도 있는데, 성격은 어떤 질적 중요성, 규모는 어떤 숫자, 양적 중요성이다. 두 가지가 다 중요성이고 기업마다 중요성은 다 다르다. 그것이 기업 특이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다 다르다. 목예확증. 그래서 목적적 합성은 하부 속성이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다음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 중요성도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목예확증. 다 앞글자 따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측 갖기 위해서는 예측 칠 필요는 없다. 예상 칠 필요 없다. 이것도 자주 봤던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 그 하나의 정보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둘 다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측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고, 확인 가치는 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고. 그다음 세 번째, 보강적 질적성 적용하는 것은 어떤 순서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비검적이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성 극대화로서 감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 질적성이 메인이기 때문에 목적적 합성 표현의 충성을 위해서 비검적이가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물론 내시죠. 검증 가능성의 뜻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서로 다른 관찰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하다겠죠. 어떤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그것이 검증 가능성의 뜻인 것이죠. 30문제니까 15문제 하고 한번 쉬고 그리고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분씩 2번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충 그 정도. 42번은 틀린 거 1번이다. 측정 요소가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나름 개념체계 부분이 앞부분이 우리 책으로 지금 2장일 때, 근데 2장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요소가 잘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내기가 쉬우니까 출제하기가 쉽거든요. 1번은 뭐 해서 바뀐 겁니까? 역사적 원가에 썼으면 맞는 거지. 여러 가지 측정 기준도 있는데 참 용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섞어내기가 참 좋다.
역수정가는 하면 맞는 거지.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산의 손상차손이나 아니면 뭐 부채의 뭐 손실부담 충당부채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과거의 측정 가치 그것이 역사적 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100억 주고 옛날에 샀어? 그럼 100억. 그래서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랑 같은 말이고 하여튼 역사적 원가를 했었으면 만든 것이고 그다음 부채 측면의 현행 원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까 역사적 원가도 자산 측면 부채 측면이 있고 현행 원가도 자산 측면 부채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산에서는 지금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이건데 부채 쪽에서는 지금 동일한 부채에 대해서 받을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렵게 또 내는 것이 은근히 여기 꼭문이 있죠. 여기가 또 틀리게 될 거리가 많습니다.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하면 맞고 포함한다 하면 틀린 것인데 어떨 때는 그럼 포함하고 더하기 어떨 때는 차감 마이너스냐 헷갈리죠. 외울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부채에 대해서 받을 돈 얼마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거래원가 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그 보호를 보시면 되겠고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기업 특유한 가치다. 시장에서 가격이 아니다. 왜냐면 이런 것은 다 현재 가치한 개념이기 때문에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한 거니까. 사용가치는 자산 사용 시 미래 이 자산 사용 시 미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한 것이고요. 이행가치는 부채 갚았을 때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한 거니까 이 현재 가치한 거는 다 기업만의 가치거든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기업이 주관적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부채 현황원가 할 때 자산의 현황원가 제가 얘기했었죠. 지금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구입하면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래원가를 뭐 차감한다? 그럼 틀린 것이고 어떨 때 포함인데 아니, 돈이 나가는 거니까 돈 나갔고 거래원가 돈 나가는 거잖아. 같은 보니까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하는지 포함하는지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캐시를 잘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화 개별 항목이든 전체든 간에 양의값이 뭐 보통이지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자본 전체가 마이너스 될 수 있죠. 저산배기 부채가 자본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 항목들 뭐 자본 조정 같은 것도 뭐 자본에 뭐 마이너스 항목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뭐 맞다. 43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명이 봤을 때 30개에서 3개 맞은 사람 뭐야? 몇 점이야 그러면? 10점? 와, 10점부터 77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41점 정도 였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근데 1회차가 제 기억이 제일 낮았어요. 다음 회차가 또 될 수도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차가 제일 낮았어. 43번. 내 정답은 5번이다. 왜 틀렸냐? 거래원가는 수수료겠죠. 자산부채 공정가치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장에서 동거래원가를 조정해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더하기 빼기 하지 않는다.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하게 되면 그건 이제 순공정가치죠. 순공정가치. 뒷부분은 맞습니다. 거래원가는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래원가랑 운송비는 별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 말하면 여러분 헷갈릴 텐데 다 우리 공부하긴 한 건데 공정가치 계산할 때 운송원가는 차감하는 거거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거래원가 운송하지 포함하지 않는데 그 좋아했잖아요. 헷갈릴 거라고. 그러니까 거래원가랑 운송원가는 별개다라는 것이고 공정가치 측정할 때 운송원가는 차감이 되는 거라고요. 걔는 거래원가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당연히 진도까지 공부를 해와서 풀어야 되는 거고 사실상. 두 번째 미진한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체크했다가 피드백 들어가는 거예요. 피드백. 기본서든 요약서든 하여튼 피드백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안 그러면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모의고사는 그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뭐 여기 있는 게 똑같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부족한 걸 채워서 실력을 늘리는 거지. 뭐 그냥 잘하는 거 잘 해봐야 계속 점수 안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은 기가 막히게 잘 풀어. 계산 문제. 그런 거는 지금 뭐 2달, 3달 손을 놔도 그때 가면 잘 풉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있는데 고객 충성 제도만 나오면은 나는 손발이 벌벌 떨려. 잘 안 돼. 그런 거를 계속 파는 거지. 그렇게 해서 피드백해야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예, 아무튼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잔소리 할 텐데 예, 그렇게 해서 피드백 하시라. 첫 번째, 관측하지 않을 때 관찰화 측정이 안 된다 했을 때는요.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는 최대화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것은 최소화한다. 이것도 뭐 최대 최소를 거꾸로 해서 낸 적도 있고 뭐 당연히 관찰화 측정이 가능하면 최대화하고 관측이 안 되면 최소화해야 뭐 신뢰성이 올라가겠지. 최대 최소를 잘 체크하시고. 두 번째요. 이것도 뭐 실제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는데 맞는 문장으로 나온다. 비금융자산의 공정화 측정할 때 뭐 금융자산이 뭐 여기선 필요 없는 거지만은 현금, 그다음에 주식, 각종 채권이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비금융자산인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것도 틀리게 하면 뭡니까? 고려한다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 누가 이 문장을 갖다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겠냐고. 무조건 맞는 문장이죠. 자산은 최고 최선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산은 뭐 비싸게 팔고, 뭐 부채는 뭐 싸게 뭐 갚고, 뭐 그러한 시장 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겠냐고. 무조건 맞는 문장인 것이죠. 그다음에 공정가치는 시장에서의 근거한 가치다라고 했었죠. 기업이 측정한 가치 아니다. 아까 뭐 사용 가치, 이행 가치 이런 거는 기업 특유 가치인데 공정가치는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그다음에 거래 가격은 공정가치랑 정확하게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공정가치는 뭐 유출 가격이다 뭐 이런 말하죠. 뭐 현금 유출이 아니라 뭡니까? 장부에서 제거될 때 가격이다. 자산 팔았을 때 가치, 부채를 갚았을 때 가치, 공정가치인데 거래 가격은 정확하게 반대죠. 자산 취득하면 장부에 꽂히는 거죠. 부채를 인수하면 장부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입 가격이다 뭐 이런 말 쓰는 거죠. 장부에 포함이 된다. 이거는 다 장부에 제거되고 이거 장부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 개념입니다. 다 봤죠?